살인을 우연한 사고로 가장하는 것, 범인들의 오래된 수법이죠. 그리고 이 일을 수월하게 만들려고 공범들과 함께 더 치밀한 계획, 그리고 더 완벽한 수행을 꿈꾸기도 합니다. 오늘 재구성할 판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건은 전남 보흥군에서 40대 여성 2명이 119에 친구가 바다에 빠졌다면서 신고 전화를 걸어온 지난 2013년 4월 24일 오전 5시로 호수 올라갑니다. 신고자들은 이 남해바다에서 섬과 섬을 연결하는 대교 위에서 기념사진을 찍다가 동행했던 30대 여성이 발을 헛디디면서 바다로 떨어졌다, 이렇게 진술을 했죠. 경찰이 즉각 바다에 떨어졌다는 여성을 찾으려고 수색 작업에 나섰지만 사라졌던 30대 여성이 발견된 건 사고를 신고한 시점에서 무려 2달이 흐른 시점이었습니다. 다리에서 떨어졌다는 여성, 실족 지점에서 직선거리로 20km 넘게 떨어진 전남 여수시에 있는 큰 대교 근처 해안가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이 됐죠. 그런데 시신의 상태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부패된 여성의 시신, 철망으로 둘둘 감싸져 있었고요. 물속에 가라앉기 쉽게 콘크리트 블럭까지 매달려 있었습니다. 도저히 사진을 찍다 실수로 바다에 떨어진 사람이라고는 볼 수 없는 모습이었죠. 경찰의 수사는 이제 실족사가 아니라 타살에 초점이 맞춰졌고요. 당장 119에 신고를 했던 신고 여성들이 용의선상에 올랐는데요. 시신으로 발견된 이 여성, 생전에 무슨 일을 겪은 걸까요? 그리고 신고 전화를 걸었던 중년의 여성들, 왜 이런 거짓 신고를 했던 걸까요? 판결의 재구성에서 확인해 보시죠. 사건은 2013년 4월 중년 여성 2명이 친구가 바다에 빠졌다면서 119에 신고 전화를 한 그날부터 시작됩니다. 시신이 발견되기는 2달 전입니다. 119 상황실로 걸려온 아주 다급한 전화. 실제 당시 신고 음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듣고 오시죠. 예, 여기 사람이 빠졌어요. 사람이 어디에 빠졌어요? 바닷가로요. 뛰어내렸어요, 아니면은? 뛰어내린 거 아니에요. 실직 나가지고 떨어져 버렸어요. 네, 분명히 사진을 찍다가 일행이 떨어졌다고 저렇게 신고 전화를 합니다. 그런데 시신을 발견해 보니까 몸에 철망이 감겨져 있고 벽돌이 있었다. 이거는 타살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겠어요? 결국은요, 신고를 할 때는 이제 시신이 발견되기 전이잖아요. 그때도 이미 경찰은 좀 의심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같은 일행이 그 사진을 찍다가 빠졌다고 하는데 조금 전에 우리 들어봤지만 엄청나게 차분한 목소리예요. 그러네요. 예, 그거 좀 이상하다는 느낌 가졌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시간대는 어두운 시간대라 이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시간대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사진을 찍다가 빠질 정도가 됐다. 그러면 경찰 입장에서는 일단은 의심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일단은 사람을 찾아야 되겠죠. 빠졌다는 사람을. 그래서 이제 아마 경찰은 그 상당히 곤혹스러울 것 같은데 그 이후에 2달 이후에 그 시신이 발견됐는데 이를테면 그늘막이라고 하죠. 그늘막 같은 형태로 1차 감고 그 위에 철망을 감고 또 안에다가 이 벽돌이라든지 이런 걸 넣어서 이 그 바다에 뒀다면 가라앉기를 바랬던 거잖아요. 이건 명백히 타살인 거죠. 네. 신고 음성, 그리고 실족 이유, 그리고 사고 장소 모든 게 납득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일단 허위 신고 가능성이 높은데 그 신고한 여성들을 좀 불러서 조사를 했겠죠? 네, 숨진 이 30대 여성이 떨어지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봤다는 사람, 게다가 119에 신고까지 했다는 이 40대 여성 2명이 묘사했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지금 시신이 발견됐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신고자들이 제일 먼저 의심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죠. 경찰이 불러서 이 신고자인 40대 여성 2명을 상대로 집중적으로 추궁했는데 처음에는 모두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을 했습니다. 거짓 신고한 게 아니다. 사실대로 말한 거다. 이런 주장을 굽히지 않았죠. 충분히 의심은 가지만 그리고 또 구체적인 증거가 아직은 없기 때문에 또 몰아붙일 수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정말 만에 하나 구조된 다음에 누군가 여성을 살해했을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 지금으로서는 용의자로 여길 만한 사람이 누군가요? 경찰이 이제 수사망을 좁혀가기 위해서는 용의자의 그 바운더리를 확정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게 원한 관계가 있는 사람, 그다음에 금전 관계가 있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래서 원한 관계를 찾아보니까 뭐 특별히 나온 건 없는 것 같아요. 돈 문제를 살펴보니까 이 사망한 여성이 평소에 이렇게 빚이 많았다 그래요. 그래서 친정아버지가 4천만 원, 이혼한 전 남편이 6천만 원 이렇게 갚아주기도 했다 그러고 또 이제 최근에 어떤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리기도
되기도 했다 그러거든요. 그럼 사채업자가 의심이 드는데 근데 왜 이렇게 돈 문제로 사람을 살해를 할 때는 돈을 빌린 사람보다는 그러니까 채무자가 살해를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사채업자가 1순위 용의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아주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납니다. 설명해 주세요. 설명해 주시죠, 오전열 차장. 네, 이 숨진 30대 여성은 전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채 문제 때문에 이혼을 하고 혼자 사는 상태였어요. 마트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2012년 11월과 12월 그리고 이듬해인 2013년 1월에 보험사 3곳에서 보험 상품에 가입을 합니다. 네. 만약에 본인이 사망을 하면 받을 총 사망보험금이 4억 3천만 원이나 될 정도였는데 한 달에 보험료로 들어가는 돈만 8, 9만 원 꼬박꼬박 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뭐 큰 돈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 여성이 혼자 살면서 월세 15만 원짜리 월세방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월세의 절반쯤 되는 돈을 매달 따박따박 보험료로 냈다. 이 부분이 좀 석연치 않았고 실제로 보험료를 내지 못해서 한두 달 정도 보험료가 밀린 적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묘하게도 2012년에 든 보험 2개는 가입한 지 한 달 만에 그리고 이듬해 1월에 가입한 보험 같은 경우에는 바로 보험을 든 시점에 보험 수익자가 가족이 아니라 이 여성이 가족이 아니라 사채업을 하고 있는 30대 남성으로 돼 있었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30대 사채업자 남성 경찰 입장에서는 의심할 수밖에 없고 거짓 신고를 한 것으로 추정되는 40대 여성 2명과 함께 유력한 용의선상에 올릴 수밖에 없었죠. 왜 보험 수령자가 가족이 아니라 사채업자였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여성이 일단 사망하게 되면 지금 당장 경제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사채업자입니다. 그렇죠. 궁극적으로 경찰이 수사를 할 때는 이 사건은 뻔하거든요. 이 사람이 사망하면은 그 보험금을 타가는 사람, 즉 얘기하면 수익자가 누군가를 따져봐야 되거든요. 이 사람이 죽음으로써 이득을 보는 사람이 범인일 확률이 거의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수익자로 등록된 사채업자가 당연히 그 용의선상에 오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근데 사채업자는 뭐라고 하나요? 본인은 이 사망한 이 피해자가 스스로 빚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허위로 실종 신고를 하고 보험금을 받으려고 한 것뿐이다. 나는 그 실종 신고 들어올 때는 전남 고흥에 간 적도 없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부인을 했었습니다. 유력한 용의자 사채업자 범인이 아니라고 잡아떼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순 없죠. 경찰이 계속해서 추적을 했겠죠. 예, 중요한 단서를 찾습니다. 그게 CCTV인데요. 이 사채업자의 차량이 그 실적 사고 장소 인근에서 발견된 거면 선호천에 발견된 겁니다. 사실은 그럼 그 사람 말이 거짓말인 거죠. 본인은 거기를 안 갔다고 안 갔었다 했잖아요. 그러는데 자기 차는 거기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것 때문에 이제 결정적인 덜미를 잡히게 된 거고 또 한 번은 이제 그 대격 부근에 이 마을 이장한테 가서 실종 사실 확인을 해달라. 이게 사실은 왜 그러냐면은 이 실종 사기는 사실 확인해야지 사망 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이게 명확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본인은 보험금을 탈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군요. 의심은 점점점 짙어집니다. 게다가 또 결정적인 게 왜 앞서서 119에 그 실종 신고 한 여성 2명하고 이 사채업자하고 아는 사이였다면서요? 그러니까 경찰이 일단 용의자인 사채업자의 동선을 이렇게 추적을 해봤는데 이 사람은 보니까는 혼자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옆에 한 여성 2명이 같이 움직여요. 뭔 사이인가 했더니 이 여성들도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끌어다 쓴 사람이에요. 단순히 그냥 사채를 쓴 그런 사이가 아니라 이들 사이에는 각서가 하나 존재했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었죠. 사채업자가 그 피해 여성이 사망했을 때 보험금을 수익할 수익자로 지정돼 있었다고. 네. 각서 내용에 따르면 여성이 사망하면은 사채업자가 수령하는 보험 수익금을 절반은 사채업자가 갖고 나머지 절반은 또 이렇게 절반씩 여성들한테 나눠주기로 하는 그런 각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경찰은 범인들이 상당히 돈 씀씀이가 크고 빚을 많이 져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금을 노린 살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50%는 사채업자, 지인 AB는 여성들 2명이죠. 25%씩을 나눠 갖는다는 각서를 작성했습니다. 이제야 그날의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피해자의 사망보험금을 타려고 이 3명이 결국 공모를 한 건데 그럼 오전열 차장 네. 언제 어디서 어떻게 피해자를 살해한 건가요? 사건 당일로 돌아가 보면요. 거짓 신고를 했던 40대 여성 2명이 전남 광양에 있는 한 국밥집으로 숨진 30대 여성을 불러냅니다. 음식과 술을 사서 먹였는데요. 숨진 여성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미리 준비해놨던 수면제를 여성이 먹던 막걸리에 타서 그걸 마시게 한 다음에 정신을 잃게 만들었고요. 정신이 잃은 상황에서 이 여성들의 전화를 받고 합류한 사채업자 30대 남성이 차량 안에서 이 30대 여성을 질식시켜서 사망하게 만듭니다. 예. 그런 다음에 시신을 철망에 감고 콘크리트 블럭까지 매달아서 전남 여수시에 있는 커다란 다리 근처에 물에 빠뜨린 겁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시신이 발견된 장소예요. 그리고는 차량을 타고 이동을 해서 전남 고흥군으로 이동을 했죠. 직선 거리로만 24km고 이 도로를 따라가면 훨씬 돌아가야 되는데 다시 고흥군에 있는 다리까지 와서 그 지점에서 119에 실종 신고를 한 겁니다. 왜 그랬나 봤더니 경찰이 실종 신고를 하면은 수색 작업을 벌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신을 찾는 걸 방해하기 위해서 일부러 한참 멀리까지 이동을 한 다음에 신고를 하는 아주 치밀한 계획을 세웠던 거죠. 그러니까 그 피해자하고 결국 그 공범 3명은 알던 사이였던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술을 먹었던 거고요. 그렇죠. 지인 사이니까 와서 술 사주겠다, 밥을 사주겠다는 말을 믿고 나섰던 거죠. 자, 수면제를 타고 살해한 뒤에 실종 신고로 위장하려 했습니다. 이 3명은 공범입니다. 그런데 아직 의문이 풀리지 않는 게 왜 피해자가 보험금 수령인으로 사채업자를 지정했는지 이 부분도 궁금한데 궁금증이가 있었던 건가요? 그러니까 사실 그게 핵심인 거죠. 전혀 모르는 남이지 않습니까? 예. 사채업자한테 내 수익을 주겠다라고 하는 건 결국은 알고 보니까 네. 이 4명이 원래 다른 보험 사기를 공모했다고 합니다. 4명이 피해자 포함한 4명이 네, 함께 네. 공모를 했던 근데 거예요. 그때는 살인은 아니었고 그중 피해자가 그러니까 갑자기 사라져가고 실종된 상태라고 했을 때 그걸 가지고 이제 사망 신고를 통해서 보험금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피해자가 내가 실종된 척을 할 테니까 그렇죠. 내가 내 사망보험금을 너네가 나를 포함해서 다 같이 수령해서 나누자 나눠갖자라고 얘기를 했던 근데 거군요. 뭔가 착각했던 건 뭐냐면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그 금액은 전체 100의 10%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사실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것은 글쎄요 게임일 수도 있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모르고 그랬다고 하면 사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피해자 몰래 이것을 혹시라도 공모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저는 해보는데 어쨌든 네.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게 안 될 줄 알고 이제 그 피해자를 대상으로 지금 범죄를 결국은 계획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종으로 처리해버리면 원래 계획대로 실종으로 처리하면 보험금은 10%밖에 못 받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아예 사망으로 해야지 100%를 받으니까 3명이서 공모해서 한 사람을 아예 이제 그 보험 들은 사람을 제거하는 방법을 쓴 거죠. 그러니까 피해자는 끝까지 이제 이거는 실제로 내가 실종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예. 자, 확실한 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이들이 공모한 정황을 말고 살인을 했다는 증거를 찾아야겠습니다. 진술 말고 어떤 결정적인 증거도 있었나요? 예, CCTV 동영상을 경찰이 한 수천 대 분석을 해가지고요. 사채업자가 이 여성의 사체를 싣고 가는 그 모습이 포착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빼도 박도 못하게 이 범행이 인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증거 앞에서 뭐 사채업자도 그러면은 모든 걸 인정을 했겠죠? 사채업자는 뭐 재판에 가서는 자신의 범행을 계속 부인을 했는데 자신의 범행을 부인을 못할 증거 이미 경찰 유치장에 있을 때 남겨놨습니다. 자신이 이제 직접 편지를 써서 담당 경찰관에게 이거 좀 내 동거녀에게 좀 전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해서 그 편지 내용이 있었는데 그 편지 내용을 보니까 자신 동거녀에게 보험을 이용해서 목돈을 만들자고 하는 내 유혹에 넘어가 버렸다. 내가 살인자라는 사람이 돼버렸다. 그래서 네 앞에 나설 수가 없다. 이런 문건을 이건 증거네요, 써서 확실하게. 남겼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사건을 저질렀다는 거, 살인을 저질렀다는 걸 뭐 스스로 인정한 셈이니까 이건 뭐 우리가 얘기하지만 결정적인 뭐 물증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게 유치장에서 편지 써가지고 밖에 사람한테 그 전달하는 거는 그 경찰이 확인하거든요. 이 사람 이상한 사람. 그건 몰랐나 보네요, 이 피고인이. 모든 사실을 자백한 사채업자와 공범들, 뭐 사채 유기 그리고 살인죄로 법정에 섰겠죠. 법정에서의 태도는 어땠나요, 변호사님? 형량을 조금이라도 줄여보기 위해 3명이 전부 노력을 했어요. 뭐라 그랬냐면은 범행에 본인이 관련됐다는 것 자체는 부인할 수가 없지만 사채업자 같은 경우에는 내가 수면제를 구입한 것은 맞지만
살인 사체육이 나 거기 가담하지도 않았고 공모를 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2명의 여성 같은 경우에는 수면제를 먹여서 의식을 잃게 하고 실종 신고를 한 것은 맞지만 실종 신고는 다 드러나는 거니까 내가 뭐 이 사람을 어떻게 살해를 하고 뭐 이렇게 밀고 그렇게 뭐 살해 자체에 가담하지는 않았다 그렇게 범행을 조금이라도 형량을 줄여보기 위해 노력을 했지만 1심에서는 사채업자에게는 징역 30년, 그다음에 그 2명의 지인에게는 각각 20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사채업자가 이게 그 보험 수익금을 나눠줄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살인행위에 가담할 것을 제안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사채업자의 그 기여도가 가장 크기 때문에 가장 큰 징역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여요. 일단 의도가 너무 나쁘고요. 또 범행 수법도 굉장히 잔인합니다. 근데 무기징역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채업자는 30년 그리고 나머지 2 여성은 20년이 선고됐는데 항소심은 예. 어땠나요?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하니까 이제 항소를 했죠. 검찰도 항소했고 피고도 했어요. 그런데 항소심에서는 오히려 죄질이 불량하다고 해가지고 무기징역이 떨어졌고요. 예. 나머지 공범들은 각각 12년, 15년으로 감형이 좀 됐습니다. 대법원까지 갔나요? 네, 대법원까지 갔는데 항소심에서 선고한 그 12년, 15년 무기징역형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그렇군요. 재판부는 판결을 내리면서 생명범죄의 감형을 기대하지 말라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판결의 재구성이었고요. 잠시 후에 실종자 찾기로 돌아오겠습니다.